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동남아 연구소의 김희숙입니다. 이 국가 리뷰는 처음에는 국가 안의 국가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그런 제목이었었는데 포스터로 이제 활자화돼서 보이다 보니까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패한 국가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지금 표지에서 사용한 그림은 다들 아시는 피카소의 게르니카입니다. 어, 이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다룬 걸로 유명하죠. 네, 저는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지점이 바로 이제 그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민간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그림을 내걸었는데 이게 지금 게르니카를 두 장을 좌우 대칭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한쪽은 이두 장으로 배치를 한 거는 이제 미얀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대립, 특히 지금 현재는 무력 충돌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두 개의 지배적인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또 하나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배치를 한 거는 그러한 미얀마를 지배하고 있는 폭력이라고 하는 게 두 지배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물리적인 전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서까지도 이런 폭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꿈보다 해몽이라고 저는 이제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유엔의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로 미얀마에서는 260만 명의 실향민 피난민들이 발생을 했고 음,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미얀마 북동부에 있는 샨주에서 1027 작전이라고 하는 군사 행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66만 명에 이른다고 하죠. 게다가 이제 이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체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700만 명 정도가 인도적 지원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미얀마의 상황이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얀마의 2023년 동향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실패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한 국가의 정부가 영토와 사람 그리고 경제 등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실패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국경 방어 능력의 감소, 즉 범죄 조직이나 반란군이나 또는 외침에 의해서 영토가 점령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그래서 안보 위기가 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영토에 대한 경찰 능력이 감소했다. 즉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범죄를 막지 못하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게 이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국가가 그 물리적 힘을 독점하지 못한 채 이제 부패나 범죄, 불법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이 또 이런 실패한 국가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정부 밑에서 이제 공공 서비스라든지 경제 안정성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건이나 교육은 물론이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고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또 세금은 거치지 않고 경제 범죄가 발생해도 방치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미얀마의 상황이 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겠는데 국가의 어떤 물리적 힘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합법성, 즉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실패한 국가의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 평화기금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비정부 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해마다 취약국가 지수라는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상황을 보면 미얀마의 경우에는 이 취약국가 순위에서 12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가 최고로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 수준을 받고 있는데 미얀마 밑에는 그냥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90점 이상이면 이제 실패한 국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는 100점이 100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는 이제 다른
지수들은 조금 낮은 편이지만 집단 불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그 취약 국가 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소말리아보다도 더 높게 나타납니다. 9.7이라고 해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얀마의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들, 그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2022년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 2023년 상황까지 포함할 경우에 미얀마의 실패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미얀마의 그 실패한 국가로서 지금 현재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그 미얀마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의 그 실패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하나씩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정치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 실패의 징후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군부가 제정했던 2008년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1년 동안 선포를 할 수 있고 그 후에 추가로 두 번을 더 6개월 동안 두 번을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2년까지 이제 그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후로는 이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헌이죠. 그런데 이제 미얀마 군부는 2023년에 이미 벌써 그 두 차례나 6개월씩 더 연장을 했고 엊그제 1월 31일에 그러니까 2월 1일이 되기 몇 시간 전에 다시 한 차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벌써 5번이나 이제 위헌을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을 한 셈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선거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를 연기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르겠다는 그런 제스처는 계속 취하는데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새로운 정당 등록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10년에 정당 등록법이 있었는데 새로 만든 거죠. 근데 거기에 따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정당들 같은 경우는 60일 이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해산한다. 그다음에 불법 결사나 테러 조직으로 선언된 단체들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정당을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한다. 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등과 같이 군부가 이제 테러 조직으로 선언한 NUG나 CRPH 인사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또 아웅산 수치를 비롯해서 이제 NLD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최소 10만 명의 당원을 확보해야만 되고 또 최소 미얀마 전국의 타운십 중에서 절반가량에서는 사무소를 차려야 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조치를 가함에 따라서 군부가 지원하고 있는 USDP 말고는 거의 모든 정당들이 다 이 정당 등록법의 기준을 맞출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죠. 그 결과 이제 NL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의 이런 정당 등록법에 반대해서 등록을 거부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단체들도 거부했습니다만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40개 정당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해산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군부는 최다 대표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득표한 자가 이제 그 의원으로 선출되는 그런 기존의 선거 제도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나름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NLD를 비롯한 이제 민주정당들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계속 선거에서 패배하고 있는 USDP의 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 NUG 휘하의 이제 PDF 인민방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PDF가 이제 유권자 명부를 만들려고 이제 조사하는 그 군부 요원들을 공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들이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그렇다면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는 어느 쪽인가에 를 두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이제 군사 정부와 국민 통합 정부, 그러니까 민주 세력이죠. 간에 이제 통치권 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가 전 영토의 30에서 40% 정도 수준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항희 전 보고관을 비롯한 이제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가 이제 작년 9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군부가 실질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17%에 불과하다. 그리고 NUG 측이 오히려 52%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측이 경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군부가 미얀마 전체 영토의 50%에도 그 통제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유엔에서 미얀마를 대표하는 정부가 어느 쪽인지를 둘러싸고 또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자체를 보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NLD 정부 시기에 임명되었던 쪼모툰 대사가 계속 유임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 이제 그 정부를 대표하는 자격심사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게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특히 인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토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인데 이 점에서 비춰보자면 현재 오히려 그 군부보다는 NUG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엔에서 이제 자격 심사 결정이 보류가 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는 쪼모툰 대사가 유임되어서 미얀마를 대표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금 로힝자 무슬림 관련한 제노사이드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군부 대표가 참석하는 그런 혼란이 있고 또한 이제 유엔의 기준에 따라서 결의에 따라서 다른 국제기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유엔 난민기구라든지 보건기구 또는 노동기구 또는 유네스코 같은 산하 기구들도 여전히 미얀마 대표 자격을 결정하지 못한 채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얀마 시민들은 쪼모툰 대사를 우리의 대사,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사라고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는 굉장히 극심한 상태입니다. 훈타노맥스라는 말이 있죠. 원래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군부가 독재해서 이제 그 경제 관리에 실패한 결과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나타난 말인데 미얀마에서는 이제 완전히 훈타노믹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경제 모니터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에는 어느 정도 취약한 회복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반기 10월 달 들어서 특히 샨주 북부에서 일어난 그 교전 상태로 인해서 훨씬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이제 통화 가치, 안 그래도 통화 가치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인플레이션도 뭐 20%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훨씬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식량 안보 위기와 또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무역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얀마 경제에서는 미얀마 경제를 견인하는 게 바로 이제 봉제 의료 산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교전 지역이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경지대에 국경 무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높은 물류 비용 과 여러 가지 원자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또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공장이 가동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미얀마 경제를 이끌어왔던 봉제업조차도 투자와 성장이 아니라 생존에 주력하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얀마 현재 분쟁이 어느 정도 강도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또 환율 변동,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 평균 공장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지점들에서 다 열악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군부는 굉장히 이제 외화 부족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걸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얀마 군부는 지금 현재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용한 달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연준이 예치하고 있었던 미얀마 중앙은행에 10억 달러도 이제 인출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부는 미얀마 내에 있는 모든 외화 계좌에 강제 환전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러 부족 문제나 짜타와의 평가 절하 문제를 이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위안화나 엔화나 바트화 이런 것들을 국경 무역에 이제 공식 통용 화폐로 지정하는 등의 단기적 조치를 취하긴 했었는데 이것이 거의 실효를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짜타로 이제 환전을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의 환전율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센 가운데 이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는데 FDI 기업이라든지 특별 경제구역에 투자한 기업이나 뭐 주재 외교관이나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 유엔 산하기관 등에 한해서는 적용을 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미얀마에 있는 한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FDI 기업이라기보다는 뭐 현지 기업하고 합작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폐 개혁
에 준하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2만 자, 미얀마에서는 이제 만 자씩 가장 큰 집회 보행권인데 2만 자짜리 기념 집회를 발행을 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피도에 건설 중인 거대한 불상의 완공을 기념하는 그 화폐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내윤 정부 시기에 세 차례나 화폐 개혁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작년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시민들은 당연히 옛날과 같은 화폐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불안에 이제 자동차를 비롯해서 생필품 가격이 이제 극심하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군부의 공공 서비스는 어떤가를 살펴보면 계속 국가 자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특히 심각한 분야가 바로 보건이나 교육 같은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이나 교육 지출은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전부터도 낮았지만 쿠데타가 발발한 이후에 훨씬 더 낮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보건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대비되는 게 이제 국영기업은 이제 대체로 다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국영기업이나 국방 지출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조금씩 줄여나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체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지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정부 시기까지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는데 쿠데타 이후에 많이 높아졌고 내년에는 이제 17%가량으로 높아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의 지역 전체에 대한 불균등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지금 쿠데타가 발발한 이래로 군부의 저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자체가 이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역 불균등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얀마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계속 이제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또 이제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이제 마약으로 인한 경제가 활성화된 적도 있긴 했지만 민간 정부 이후에 마약 그러니까 아편 양귀비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은 다소 주는 추세를 보였는데 쿠데타 이후에 굉장히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수민족주에서 이런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전까지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1등을 차지하고 있다가 탈레반이 집권한 후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벌임에 따라서 이제 미얀마가 자리를 제치고 이제 1등에 등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한테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인데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로 하여금 외화 소득의 최소 25%를 군부가 지정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이 정한 환율에 따라서 송금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의 10%, 최소 10%가량을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중 과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해외 취업을 알선하는 알선 업체들한테 이제 이주 노동자 명단을 제출하게 해서 본국으로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주 노동자들을 외화벌이에 이제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계절 근로자 훈련 센터라는 것을 열어가지고 전 현직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전 한인 회장이 이제 이 조직도에서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전현직 노동부, 교육부, 뭐 정부 부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군부 측 인사들입니다. 이제 이들과 함께 이제 계절 근로자 훈련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절 근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한국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교육들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2023년 10월부터 이제 한국으로 계절 노동자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이제 미얀마 대사관으로 연락 달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제 이 시즈널 워커스 트레이닝 앤 케어 센터라고 하는 곳에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가서 보면은 사실은 스타트업 컴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회사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 연계 민간 업체가 우리나라의 계절 근로자 파견
업무라는 것은 MOU, 그 지자체 간의 MOU를 송출하는 방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부가 지자체에 대한 통제력이 너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국어로 송출하는 방식인데 민간 업체를 차려가지고 이 민간 업체와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지방 정부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 권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의 해외 그 소득을 강제로 이제 송금하도록 했다고 했죠. 이제 이렇게 계절 근로자를 내보내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은행 시스템에 월급을 송금을 하도록 그런 체계를 이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로 한국의 계절 근로자는 단기 취업이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데 한국어 능력 같은 것들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같은 것들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이제 계절 근로자로 가려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군부가 이렇게 국가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해외로 이주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업무까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군부가 그렇게 불법적으로도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얀마 노동자들 특히 해외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혈까지 빠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NUG는 비록 이제 망명 정부격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참신한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현재까지도 지금 어제 3주년을 맞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마련을 해 가고 있습니다. 뭐 NUG 페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고 또 비디오 게임 같은 것들도 만들고 또 스프링 로터리라는 것들을 발매를 해서 이제 자금을 모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편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프링 디벨롭먼트 뱅크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은행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군부의 자금 동원 방식에 상당히 대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미얀마가 지금 현재 잃어버린 세대의 위기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일단 군부가 지금 현재 미얀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항 세력들에 대해서 공습을 주로 하는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제 아동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 학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아동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학교를 문을 열긴 열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지금 군부 하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공립교육기관을 신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학교를 다닐 만한 그런 가계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부유층과 저소득층 사이에서 학교 등록률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령 집단이나 또는 성별에 따라서도 학교 중퇴 이유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단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가계 소득이 급감해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를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리고 저학년보다는 이제 고등학생 이상의 고학년에서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학제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얀마의 학제는 유치원 단계까지 포함해서 총 12학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바꾼 학제는 KG 플러스 12라고 해서 유치원 단계 빼고 12학년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1년 더 다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이를 먹고 나면은 이제 저항 운동도 참여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 학생들을 학교에다 묶어두는 그런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이 미얀마의 그 취약 연령을 낮춘 것과 비슷한 우미나 정책을 부활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 의료 시스템의 붕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미 이제 CDM에 참여했던 의사들,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공격도 크고 또한 의료 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서 보건 의료 그 서비스 자체가 전달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었고 또한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인해서 식량 안보와 영양 실조의 위험까지도 커지고 있어서 미얀마의 보건 의료가 굉장히 큰 문제인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27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얀마의 샨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군사 작전이 형제 동맹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군에 의해서 개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NUG 히어의 PDF라든지 다른 저항 세력들이 일제히 다 가세해가지고 군부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이 개시된 지 2달 만에 그 군부 진지 400여 개를
점령을 하고 또 이제 도시까지도 20여 개를 탈환하는 그런 개가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형제 동맹이라고 하는 이들 단체가 실제로는 쿠데타 이후로는 자기네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했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서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이제 도대체 이들의 속셈이 무엇이냐? 이들은 이제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NUG를 비롯한 저항 세력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들이 내건 목표 중에 하나를 보면 미얀마와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온라인 사기 산업을 소탕한다. 그리고 그 배후인 군부와 민병대를 소탕하고 미얀마 국민의 열망인 반국부 군부를 척결한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게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온라인 사기 산업이라는 게 왜 중요해졌나를 보면 사실 이 형제 동맹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최근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바로 국경지대의 온라인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이 군사 작전이 시작되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배후설이 이제 비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제 형제 동맹 중에 하나인 AA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 특히 이제 온라인 사기 산업이랑 뭐 이걸 소탕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담고 있는 성명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형제 동맹만의 독자 행동이냐 아니면 NUG와 함께 연대하는 행동이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간의 정황들을 보면 굉장히 2023년 1월부터 이게 이제 그 저항 연대를 위한 구상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6.11 여단과 같은 이제 연합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항을 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전국적으로 교전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무장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도 옛날에까지는 이제 압도적인 무기에서의 우위를 보였던 군부가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저항 세력 쪽으로 균형점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형제 동맹을 비롯해서 이 저항 공세에 가담하고 있는 NUG 휘하 또는 이제 일반 민간 그 무장 단체들이고 지금 이거는 작년 연말까지의 상황인데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이제 더 빨간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세력 균형이라는 세력 판도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중국 배후설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중국은 이 상황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좋아할까? 라고 본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전이 처음 시작됐던 샨주 북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곳입니다. 국경지대, 국경 무역만 해도 중국이 미얀마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국경 무역의 90% 이상이 바로 이제 두 곳, 샨주 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무세와 친셰오 국경 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거 외에도 중국 미얀마 경제 회랑이라든지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또는 국경간 내 전력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교전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온라인 사기 산업을 소탕하는 일이 성과를 이루자 재빨리 이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이제 군부와 형제 동맹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휴전 회담을 계속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와 형제 동맹 간의 휴전 회담을 중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1월 초에 잠시 샨주 북부에 한해서는 교전을 멈춘다라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중국은 그렇게 잠깐 전쟁을 멈추게 한 후에 그 사이에 군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중단되었던 짜오퓨, 특히 이제 그 무슬림 로힝자들이 살던 그 역하인주의 짜오퓨 경제구역과 또는 심해항 건설이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한 곳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계약을 좀 진척을 시키는 그런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개입이라는 게 이제 평화 중재를 가장한 어부지리에 가깝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세안과 이제 미얀마는 어떤가? 자, 2021년 4월에 이제 아세안에서 5개항 합의를 내놓아서 이제 그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거의 아무런 성과 없이 3년이 지났죠. 자, 작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5개항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화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공유해서 이 의장국이 바뀔 때마다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한 대응책들이 변경되는 것,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트로이카 체제를 이제 만들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전년도에 의장국과 현 의장국 그리고 차기 의장국 이 세 나라가 이제 함께 공동으로 미얀마 문제에 대응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도서부하고 대륙부가 이제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명확한 합의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티모르만이 의외로 굉장히 외롭게 의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동티모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국가 출범 행사에서 이제 NUG를 미얀마 대표로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교 관계를 공식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군부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역사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가, 함부로 나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네 친군부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술래파고다 앞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또한 이제 작년 9월에 동티모르 대사를 미얀마에서 추방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얀마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독자 행동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1월 달부터 이제 군 총사령관들이 만나가지고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그 사이에서는 또 이제, 공습으로 이제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태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미얀마의 정부 대표로 완전히 재참여시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년 12월에는 미얀마 군부하고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피난민들을 지원을 하기 위한 TF팀을 꾸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원성을 비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인권 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태국 정부가 아세안의 노력을 약화시키고 지역 내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군부와의 관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태국이라는 나라는 난민 협약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인도 차이나 전쟁 시기 때부터 난민들을 많이 수용해 왔던 나라인데 이제 그렇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미얀마 난민들에 대해서도 보호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보호하려는 노력이 그들을 살상하고 있는 군부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NUG와 그다음에 소수민족 조직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온 역사가 큰 미얀마의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국을 비롯해서 이제 주변 국들이 이제 계속 나서서 미얀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현상은 그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그런 나라들이 직접적인 무기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의 이제 여러 가지 군수 물자 같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무기 제재라는 것이 이제 또 한 차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도 이제 국제사회의 무기 제재라는 것이 지금까지 별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경우가 잘 말해주듯이 이게 무기 제재라고 하는 것이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제재를 해서는 안 되고 이 공급망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제재를 해야만 그 실효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이중 용도의 물품들 같은 것들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 공급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 여러 겹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제재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커진다. 또한 다자 간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게 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이제 바로 군부의 외화 원천이죠. 그래서 이제 모지 같은 거, 석유 가스 공사 같은 게 이제 특히나 군부의 가장 큰 자금줄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 한국뿐이고 미국도 이제 작년에 제재를 가하긴 했지만 표적 제재에 불과해서 이제 그런 그런 한계들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이제 국제 원조라든지 개발 협력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토론을 맡아주신 홍문숙 선생님께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 담당하게 된 부산 외국어대학교 홍문숙입니다. 2023년 실패한 국가와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김익 선생님 작업하시는 데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동시에, 저는 약간 앵글을,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미얀마를 어떻게 지금 2024년에 봐야 될 것인가, 특히 실패한 국가라고 하는, 혹은 실패 국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좀 더 국제 분야에 좀 더 국제 관계나 이런 쪽에 조금 더 국제 연대, 국제 관계,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이런 쪽에 조금 더 제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논의된 내용이 국제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특히 오늘 아세안 이야기가 많지 않았어서 그 이야기 좀, 제 의견과 또 질문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얀마 연구 주제 이런 것들을 작업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서구 제재 정치의 한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미얀마 사례를 보면서 이제 일방주의적 서구의 제재 정치가 초기 단계 어떤 특수한 분쟁이나 그런 위기에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힘이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제재 정치가 겉모습과 실제 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런 나라들의 행태가 굉장히 좀 달라서 서구의 제재 정치에 대한 한계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중견국들, 특히 아세안과 아세안을 둘러싼 나라들과 특히 시민사회, 학계가 어떻게 복합 네트워크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론하는 자료는 이제 선생님 자료하고, 그다음 최근에 제가 작성한 일방주의적 제재 담론을 넘어라고 하는 글, 최경희 선생님하고 장준영 선생님이 엮은 글 책에 나오게 될 챕터인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이 오늘 발표하시는 발표 내용 중에서 실패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단어가 좀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실패한 국가인가, 혹은 실패한 국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미얀마가 좀 겪고 있는 국가 기능의 취약성의 심화라든지 군부 권위주의 심화도 그렇고요. 또 빈곤 확대나 교육, 보건, 식량의 전체적인 복합 위기, 또 민주주의 실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 문제점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미얀마 이퀄 실패한 국가라고 하는 이런 워딩과 제목들이 주는 여러 가지 좀 함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패 국가라고 하는 실패 국가론이 이제 국가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거버넌스 문제를 하나로 묶으면서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비서구권 국가들의 이제 문제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비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미얀마 내부의 평화 구축이나 국가 건설에 대한 실패, 한계 분명히 있다는 것이 맞는데, 미얀마가 특히 이제 지난 2011년 이후로 겪은 일들은 중국과 이제 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들과의 뭐 러시아, 크게는 이제 인도까지 포함이겠죠. 경제나 무기나 마약 등의 약탈적 경제 관계하고, 또 서구의 대미얀마에 대한 알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의 실패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패 국가라고 잘못 워딩이 되고 제목이 되어질 경우에 앞으로 미얀마는 실패 국가로 가는 국가라고 하는 낙인이 좀 찍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동남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한 국가에게 이런 워딩이 붙는 거는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패 국가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어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을 하는데 정당화하거나 특수한 규범적 목표를 가진 외교 정책을 소개하거나, 혹은 세계은행이 뭐 그런 구조조정 정책 같은 것들을 실패했을 때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는 실패한 국가고 이기 때문에
실패한 국가의 실패한 거버넌스라고 하는 논리가 수십 년간 작동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패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미얀마 이코 실패 국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께서 얘기하신 민주적 통제에 대한 실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중적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한다. 다만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다라는 것들 드리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와 함께 일하는 많은 공동체 속에서 미얀마는 실패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라고 할 때 논의되는 게 바로 또 실패 국가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실제로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최근 자료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근데 그 동시에 정말 실제로 반군부 무장 투쟁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세력의 구도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반군부 무장 투쟁 세력 확장이 실제 미얀마의 그 연방제 규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거 실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조금 고민이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이제 데이터 자체가 주로 이제 시민사회 쪽의 데이터들이나 이제 국제 시민사회 연대와 이제 연대 근거해서 이제 NUG와 협력하는 많은 단체들의 데이터이고 그 존중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미얀마 내부에서 느끼시는 바는 좀 다르실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보다는 아마 미얀마 군부 연구를 오래 해오신 장준영 생 같은 분들이 더 자세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제 버마족 주축의 NUG에 EOA들이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방위군 창설한 NUG는 EA를 참여 독려하고자 했지만 NUG가 주도한 이런 연방군 같은 데에 EOA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텐션 같은 것을 고려할 때도 뭐 KIA나 그다음에 CAN이나 KNPP 같은 데들이 PDF와 군사적으로 연대한 사실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건 좀 새로운 변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딴마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전체 국토에서 미얀마 국토 내부에서 딴마도의 그 자강력이 약하다, 크지 않다, 실제적인 자강력이 작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그걸 좀 믿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마도가 지금 딴마도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퓨조디 같은 이런 연구들도 요즘 새로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다양한 기제들을 활용해서 국가 장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는 뭐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분쟁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안착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빈곤 상황이 안 좋지만, 그리고 또 딴마도가 최근에 군부 주도로 정전 협상을 여러 층위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딴마도가 스스로 전열 재정비하고 전세 역전을 노리기 위한 여러 가지 다층위적 활동들이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반군부 무장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장이 돼서 세력 구도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난다고 보기에는 아직 2023년의 동향이 좀 혼재 상황인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이에이어도 연방제 교역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는 딴마도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민 화해나 민족 통합에 대한 절차를 거쳐가지 않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연방제 교연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회도 그렇고 미얀마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기존의 NLD 세력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아직 성숙하지는 않지 않느냐, 아직은 긴장하기가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적인 단위의 세력 변화, 세력 간의 구조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이제 측면인데요. 국제적인 측면 제가 좀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미얀마 위기 장기화에 대해서 제재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재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주의적 제재
실효성이 없는 제재들이 계속 우리가 이것을 천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얀마 연구하고 연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요즘 논의가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시민사회만 열심히 활동하시고 전문가들과 우리 국가는 거의 지금 목소리가 나고 있지 않아서 같이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선생님 발표하실 때 뒷부분에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 좀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이 저는 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재는 아무래도 뭐 정치 제재, 무기 제재, 뭐 경제 제재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만 어떤 다른 도구와 합쳐서 활용되는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얀마 지금 상황을 볼 때 지금 미얀마 그 석유가스 회사 언급하셨고 무기 관련된 거래 제재라고 이제 강조하시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자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의 나라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EU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제재들을 관리 감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재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 태국의 영향력이 미얀마에 더 크다 보니까 서구가 하는 그 제재를 풀었다, 줬다, 제재를 강조했다가 리프팅했다가 이런 알 수 없는 그 굉장히 스포라딕한 이런 제재 활용이 미얀마에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이제, 미얀마 문제를 다루는 중심성에서 아세안과 아세안 트로이카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세안 트로이카가 별로 할 역할이 없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아세안에서 EAS 구조로 미얀마 얘기를 넓혀야 되고, 특히 지금 협력하지 못하고 있는, 그 UNHCR, 즉 난민 다루고 있고, 인도적 지원 다루고 있는 UNHCR가 아세안의 EAS 정책 구조, 그다음에 AH 센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세안 프레임워크를 존중하되 EAS 협력에 논의가 되고 있는 호주나 일본이나 한국, 뉴질랜드 등은 미얀마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이런 나라들의 협상 과정에 논의가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트로이카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내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있잖아요. 거기에 막 연계될 가능성은 낮지만 경제협력의 조건으로서 글로벌 보건이나 팬데믹 대응이나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세안 EES 아젠다를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세안 플러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제 시리즈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선생님 자료에 좀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 2023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세안 관련된 회의에서 그 아세안 아웃룩 온 인도퍼시픽 관련된 항목의 이행 부분에 아세안 인도퍼시픽 포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약간씩 활용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은 있다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제 미얀마에 관련된 상황을 국제적으로 바꾸려면 중국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 있는 협의체 안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다음 단계에 더 필요하고 아세안 트로이카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도 중요한데 저는 러시아가 미얀마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미얀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더 중요한 것인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미얀마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동남아시아 관련된 정책 전략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적 지원 전략, 요번에 인도적 지원법 이런 것들 진행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 관련된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얀마 얘기가 다 쏙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다자 및 양자 인도주의가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다자 기구들이 이제 미얀마 인도적 지원하는 것을 개개별 그 국제기구들의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비판적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AHA 센터 역할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심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런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H 센터가 이제 아세안에서 인도 재난구호 관련된 역할을 하는 이제 그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데요. 복합적 인도 위기나 혹은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난민 사태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아세안에 있는 AH 센터는 이 일을 해야 되는 맨데이트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제 몇몇 아세안 국가들이 협력을 해서 AHS 센터의 범위를 늘리거나 혹은 새로운 관련된 아세안의 이제 뭐 센터 같은 것을 같이 구축해서 난민이나 이주, 그다음 국제협력 분야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돼서 주요 정책이나 법이나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관련된 전략들이에요. 인도 태평양 전략도 마찬가지고 미얀마 단어들이 쏙쏙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챙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외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미얀마 내부의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대부분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대 미얀마 1대1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전반적인 동남아시아 플러스 세팅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까지 넓혀서 봐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네네. 이제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홍원 선생님 역시 기대한 대로 많은 논의들을 덧붙여 주셔가지고,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도 이제 거의 전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고, 제가 살피지 못했던 그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제가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패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따옴표를 붙였잖아요. 실패한 국가다라고 이제 완전히 확정을 하지는 않고 이제 그렇게들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뭐 굉장히 실패한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입장은 사실은 그래요. 이제 뭐 따옴표를 쳐서 이제 살짝 숨으려고는 했지만 미얀마는 이제 지금까지도 국가 건설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아는 국가이고, 이제 앞으로도 그 진통이 계속될 거고, 지금 현재, 샨주 북부에서 일어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교전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그걸 고려해 봤을 때도, 앞으로 그 진통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방제 구성이라고 하는 연방제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거, 이 과제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정치 과정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논의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이고, 물론 이제 연방제 논의는 계속 쿠데타 이후부터 나왔던 이게 얘기입니다만, 이제 소수 민족들이 어떻게 이제 NUG의 대의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동참을 할 것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건설, 어떤 형태의 국가 건설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진단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세력 균형이 정말로 저항군 쪽으로, NUG 쪽으로 기울었느냐,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죠. 아직은 뭐 일부 국가 영토의 이제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거고 파편적으로 이제 분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세력 균형이 완전히 NUG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 군대가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두루 고려할 때 세력 균형이 이제 변화했다 이런 정도 어느 정도는 그쪽에도 어느 정도 그 저울추가 기울었다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반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이 현재의 국면이 시작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훨씬 더 많은 정치 과정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정도밖에 얘기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제 뭐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관점은 무엇이냐, 이제 그 연대는 어떻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연대만 보이고, 국가적 수준에서 특히 한국 정부가 도대체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나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계절 근로자 얘기했잖아요. 자, 니네 나라 계절 근로자 이탈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지. 우리가 절대 이탈하지 않는 계절 근로자를 만들어서 보내줄게. 이제 이렇게 지금 군부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가 큰 폭력이 이제 자칫 우리나라 계절 근로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작은 폭력하고 손잡고 그 노동자들이 희생하는 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절 근로자 송출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 또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런 도대체 협상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런 송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뭐 그런 정도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재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적 인정 부분에서 이제 아세안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에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빠뜨렸는데, 네, 논문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유용한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